만약 지금 타임머신이 딱 한 번 허락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비트코인 탄생 전, 테슬라 상장 전, 아마 대부분은 투자처를 찾아 헤매실 텐데요. 19세기 미국 한 남자의 회사 주식을 사두기만 했어도 여러분의 후손은 지금쯤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만 봤을 겁니다. 그의 이름은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가 만든 제국은 당시 미국 경제 전체를 소나기에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전성기 록펠러의 재산은 미국 GDP의 약 2%,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같은 현대의 억만장자들도 록펠러 앞에서는 한참 아래 등급이죠. 그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혈관을 쥔 남자, 석유, 철도, 금융, 정치까지 국가 위에 군림한 최초의 자본가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이 한 나라의 경제를 집어삼킬 수 있었을까? 합법이었을까? 아니면 범죄였을까? 그리고 왜 그의 이름은 지금도 존경과 증오 사이를 오가는 걸까?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는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순간 윤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지금부터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부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839년 뉴욕의 한 허름한 집, 훗날 세계를 집어삼킬 사내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어린 시절은 가난보다 더 끔찍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직업도 책임감도 정착지도 없었죠. 어느 날은 아버지였고 어느 날은 그냥 사라지는 남자였습니다. 어린 록펠러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찍부터 돈벌이에 나서야 했죠. 어린 록펠러는 아주 일찍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건 사람이다. 이 교훈은 훗날 그를 냉혹한 사업 괴물로 만드는 첫 번째 씨앗이 됩니다.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미국 곳곳을 떠돌다 마침내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정착합니다. 당시엔 이 선택이 미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우연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아래에는 검은 액체가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석유는 돈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땅을 파다 석유가 솟아오르면 농부들은 땅 망쳤다며 얼굴부터 찌푸렸죠. 하지만 1860년대 인류의 밤이 바뀝니다. 과학자들이 원유에서 등유를 뽑아내는 데 성공하자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래를 잡다 죽지 않아도 밤을 밝힐 수 있었고 램프 하나로 어둠은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석유는 쓰레기에서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미국 전역이 들썩였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유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자리 잡은 클리브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지대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죠. 록펠러 역시 석유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식품 유통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이때 그는 두 가지 목표를 적어둡니다. 첫째는 평생 10만 달러를 벌 것, 둘째는 100세까지 살 것. 19세기 기준으로 보면 이건 목표가 아니라 망상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이 선언을 전부 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목표의 수천 배를 벌었고 98세까지 살아 거의 한 세기를 지켜봤습니다. 석유 산업에 뛰어든 록펠러는 곧바로 남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였죠. 어디에 유전이 있느냐. 사람들은 앞다퉈 땅을 파고 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라기보다 도박에 가까웠습니다. 제대로 된 탐구 기술도 없이 감에 의존해 땅을 파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전부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록펠러는 이 장면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건 돈 버는 게임이 아니다. 대신 그는 이미 뽑아 올린 원유를 가공하는 정제업에 주목했죠. 설비와 기술만 갖추면 원유의 출처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북 전쟁 시기 등유 한 배럴에서 남는 돈은 6에서 7달러, 판매가의 절반에 가까운 마진이었고
당시 기준으로는 말 그대로 현금 인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다른 정유업자들은 원유에서 등유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전부 강에 버렸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록펠러는 그 장면을 보고 저건 쓰레기가 아니라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분별 증류법을 도입해 원유를 끝까지 쪼갰고 그 결과 아스팔트, 휘발유, 나프타, 파라핀, 타르 같은 부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휘발유는 공장을 돌리는 연료로 쓰고 나머지는 직접 시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유통망이 없으면 만들었고 수요가 없으면 필요성을 설득했죠. 이때 이미 록펠러는 정유업자가 아니라 산업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공식 하나를 집요하게 밀어붙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비용을 더 잔인하게 줄여라. 임금은 깎을 수 있을 만큼 깎았고 심지어 등유를 담는 나무통조차 사지 않았습니다.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 나무를 직접 대량 매입해 통을 자체 생산했고 그 결과 포장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춰버립니다. 경쟁자들이 이익을 남길 때 록펠러는 가격 자체를 무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딱 하나 그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도 운송비였습니다. 석유를 실어 나르지 못하면 사업은 멈추고 이 비용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정 변수였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록펠러는 단순한 절약가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뒤흔드는 플레이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미국 철도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가 록펠러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름은 코넬리우스 밴더비트, 미국 철도의 약 40%를 쥐고 있던 거물이었죠. 당시 철도 산업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살아남으려면 경쟁사를 눌러버릴 거대한 화주가 필요했습니다. 급성장하던 신흥 정유업자 록펠러는 밴더비트에게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밴더비트는 록펠러를 뉴욕으로 불러 독점 운송 계약을 제안합니다. 겉으로는 다른 회사들과 같은 운임, 하지만 뒤로는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구조, 공식 문서에는 남지 않는 철저히 계산된 미략이었죠. 록펠러는 운송비를 깎고 밴더빌트는 안정적인 대량 물량을 확보합니다. 완벽한 공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공급 가능한 물량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계약했습니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였죠. 이제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철도왕과의 관계는 끝장이었죠. 결국 록펠러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정유소를 사들여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투자 설명회에서 록펠러는 시장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등유는 밤을 밝히는 필수품이었지만 품질이 들쭉날쭉해 언제 불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연료였죠. 실제로 신문에는 등유 화재 기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생산부터 정제, 보관,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제하여 언제 사도 누구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등유를 만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그대로 회사 이름에 박아넣죠. 스탠다드 오일, 표준 석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자금은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록펠러는 약속한 물량을 충족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죠. 이 순간부터 스탠다드 오일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격을 무기로 꺼내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췄고 하나둘 숨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린 정유소들은 결국 헐값에 인수되었죠. 록펠러는 경쟁사 사장들을 한 방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 회사를 넘기고 스탠다드 오일의 주식을 받아 평생 배당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파산해 거리로 나앉을 것인가. 선택은 자유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인수합병은 언론에서 클리브랜드 대학살이라 불렸습니다. 경쟁자들이 거의 전멸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록펠러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붙습니다. 강도 남작. 그리고 이 시점에서 미국 석유 산업은 사실상 그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록펠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운송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더 이상 밴더비트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록펠러는 밴더비트의 경쟁자인 토마스 스콧을 찾아갔습니다. 스콧에게 훨씬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독점 운송 계약을 제안했어요. 스콧으로서도 록펠러 같은 초대형 허주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록펠러는 스콧과의 계약서를 들고 다시 벤더빌트를 찾아갔습니다. 더 큰 리베이트를 요구하면서요. 이미 미국 석유 산업을 장악한 록펠러는 엄청난 부를 쌓았음에도 여전히 냉혹한 사업가의 면모를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벤더빌트는 이대로 가다간 스콧과 함께 망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던 스콧과 손을 잡았어요. 둘이 협력해서 록펠러의 제품을 아예 운송하지 않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제 리베이트는커녕 록펠러가 고개를 숙이고 운송을 부탁할 거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들은 록펠러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록펠러는 그들에게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둘 다 집어삼킬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록펠러는 회사에 쌓아둔 막대한 현금으로 무려 6,000km가 넘는 구간에 석유 운송용 파이프를 설치했어요. 파이프를 통해 제품을 옮기고 전용 저장 탱크에 보관한 뒤 최종적으로 소매상에게 넘기는 독자적인 유통망을 완성한 겁니다. 이제 스탠다드 오일은 생산, 정장, 본송,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독점하게 됐죠. 땅속 깊은 곳의 원유가 등유로 변해 각 가정에 배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록펠러가 통제하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거대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순간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록펠러는 명실상부 미국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가격을 결정했고 유통을 통제했고 경쟁자는 사라졌죠. 그에게 더 이상 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돈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상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법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사회는 소수 자본가들이 산업을 틀어쥐는 상황에 점점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담합됐고 선택지는 사라졌으며 분노는 쌓여갔죠. 특히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이건 경쟁이 아니라 약탈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언론은 록펠러와 카네기를 정조준했고 정치인들은 대중의 분노를 등에 업고 독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아예 자체적인 반독점법까지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록펠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보다 한 발 앞선, 아니 법보다 한 발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름하여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당시 미국은 주마다 법 체계가 달랐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반독점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각 주의 지사들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회사처럼 운영되게 하고 그 지분을 하나의 신탁회사에 묶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독립기업들의 연합, 실제로는 모든 결정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완벽한 지배 구조였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스탠다드 오일은 계속해서 시장을 삼켜갔고 정치인들은 마침내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법으로는 안 된다. 연방 차원의 칼이 필요하다. 그리고 1890년 상원의원 존 셔먼의 이름을 딴 근대적 반독점법, 셔먼법이 통과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록펠러와 자본가들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법관들 상당수는 자본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고 무엇이 독점인지, 무엇이 불공정 거래인지는 끝없는 해석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895년 설탕 독점 기업을 규제하려던 정부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설탕 제조는 상거래가 아니라 제조 행위이므로 독점이 아니다. 지금 보면 황당한 판결이지만 당시에는 이 논리가 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록펠러를 비롯한 거대 자본가들은 무려 10년 이상 연방 반독점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국가가 칼을 뽑았지만 아직 휘두를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균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록펠러 인생에서 진짜 패배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00년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자본가들 앞에 새로운 위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름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당시 그는 뉴욕 주지사로 이미 독점은 국가의 적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던 인물이었죠. 만약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움직였습니다. 루스벨트를 정면에서 막는 대신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기로 한 것이죠. 공화당 핵심 인사들을 포섭해 그를 비교적 힘없는 자리인 부통령 후보로 밀어넣었습니다. 실제로 루스벨트는 윌리엄 맥킨리의 러닝메이트로 대선의 승리에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안도했습니다.
위험한 인물을 한직에 가둬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취임 6개월 만에 상상도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맥킨리가 암살된 겁니다. 헌법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루스벨트가 대통령으로 승계되었죠. 록펠러를 비롯한 거대 자본가들이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단숨에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미국은 자본과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반독점의 칼을 꺼내 들었고 스테다드 오일은 법과 자본을 총동원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연방 대법원이 20년에 걸친 싸움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34개 회사로 강제 분할하라는 결정이었죠. 수십 년간 미국 석유 산업을 지배해온 록펠러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이 순간이 록펠러의 패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탠다드 오일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들, 오늘날의 엑손, 쉐브론, 모빌, 암호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영권은 잃었지만 지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록펠러는 이 상황을 그대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분할된 회사들의 주가는 평균 3배 이상 뛰어올랐죠. 록펠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산은 1년 만에 약 1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110년 전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이 사건 이후 월가에는 이런 농담이 돌았습니다. 신이시여, 우리 회사도 한 번만 분할시켜 주십시오. 록펠러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돈에서는 지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분할된 이후 록펠러는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50대 중반, 돈도 영향력도 충분했지만 그는 모든 사업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자선가로 살아갔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연구소를 만들고 공공의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흘려보내며 98세까지 장수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남자는 그렇게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록펠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는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는 경쟁자를 압도했고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질식시켰으며 로비와 소송으로 법의 경계를 시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산업의 효율을 극단까지 밀어붙였고 표준이라는 개념으로 현대 기업 시스템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죠. 중요한 건 이 인물을 지금의 기준으로만 재단하기엔 그가 살았던 시대가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규제는 미비했고 룰은 거칠었으며 자본주의는 아직 야생 상태였습니다. 록펠러는 그 혼돈 속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포식자였고 동시에 그가 남긴 상처 위에서 현대의 규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 반독점 규제, 금산분리, 노동보호제도,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장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같은 인물들이 있었기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단순한 악당도 영웅도 아닙니다. 그는 질문 그 자체였습니다. 돈의 한계는 있어야 하는가? 시장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그리고 권력은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 자본주의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의 욕망과 누군가의 저항 사이에서 조정되며 진화해왔죠. 그리고 그 가장 위험했던 실험의 한가운데에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있었습니다.